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최신 기출문제 해설 강의 2024년 3회차 전력공학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송전선로에서의 고장 또는 발전기 탈락과 같은 큰 외란에 대해서 계통에 연결된 각 동기기가 동기를 유지하면서 계속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안정도는 이라고 했어요. 그 안정도라고 하는 건 여기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전원에서 부하 측에 전기에너지 보낼 때 어느 정도 보낼 수 있느냐, 잘 보낼 수 있느냐. 잘 보낼 수 있다고 안정도가 높은 거고 많이 못 보낸다고 안정도가 낮은 거죠. 근데 이게 안정적인 상태에서 큰 변화 없이 쭉 보낼 수 있을 때에 많이 보내느냐 적게 보내느냐 그걸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했을 때도 또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기기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나 보낼 수 있느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정도를 찾는다 이거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하가 서서히 변화되는,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얼마나 잘 보내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정태 안정도. 외란 또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보낼 수 있느냐? 과도 안정도. 전압 조동 장치라든지 조상기 등등의 설비를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보낸다고 했을 땐 동태 안정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또는 발전기 탈락이라 하게 되면 발전기가 운전을 하되 그 능력치를 벗어나서 운전하는 상황을 얘기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큰 외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에 영향이 생겼다 이거죠. 영향이 이제 미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외부에 영향이 미치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사고 났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 정답은 몇 번이요? 네, 과도 안정도. 정답은 4번으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 14mm ACSR. 자,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죠. 자, ACSR로 구성된 완전 연가된 선로 정수를 평형으로 맞췄다라는 겁니다. 전선의 배치를 바꿔가지고. 삼상 1회 1회 송전선로가 있다. 삼상, 여기서 1회는 1회선, 그러니까 선 3개로 구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 상간의 등가 상간거리가 2800mm라 할 때 이 선로의 킬로미터당 작용 인덕턴스는 몇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가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고, 자, 작용 인덕턴스 L 값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 그래서 작용 인덕턴스도 있고, 여러분 또 아시죠? 작용 정전 용량도 있고, 0.02413을 로그 10의 R분의 D로 나눠주면 작용 정전 용량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작용 인덕턴스니까 이거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선이 지금 이렇게 수평 배열이 됐든 정삼각 배열이 됐든 또는 특정한 모양 없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됐든 이런 케이스든 이런 케이스든 이런 케이스든 뭐가 됐든 간에 등가 상간거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등가 상간거리가 얼마? D가 2800mm라고 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요 선 하나의 반지름이 얼마? 14mm로 설정을 해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반지름이 들어오면 될 거고, 이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오면 돼요? 성간거리가 들어오면 되죠. 계산기 딱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갖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반지름 자리에 14mm, 등가 성간거리 자리에 2800mm 넣고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반지름을 주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지름을 주었다, 반이 없고 지름을 줬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에 들어올 때
2로 나눠서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거 하나 여러분 꼭 좀 구분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전선의 굵기는 보통 밀리로 주는데 등가 성간거리를 이렇게 밀리미터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미터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2800mm면은 공 하나 띄면 280cm고 그 다음에 미터로 환산하면 2.8m가 되는 거죠. 즉 2800mm로 주지 않고 2.8m로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2.8을 4장 넣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밑에 있는 반지름도 미터 단위로 바꿔서 넣으시면 상관없습니다. 즉 계산을 해야 되는데 위아래가 단위가 안 맞으면 당연히 오답이 나오겠죠. 단위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반지름과 등가 성간거리 부분에 단위를 맞춰주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작용 인덕턴스나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할 때 반지름과 등가 성간거리를 계산하는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센치로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어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확인차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즉 등가 성간거리가 2800mm지만 이렇게 2800을 넣어도 되지만 여기다 얼마를요? 센치로 환산하면 280cm가 되는 거죠. 280을 넣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반지름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센치 단위니까 얘도 센치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14mm는 1.4cm가 되는 거죠. 이거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습관적으로 설정이 돼줘야 실수를 좀 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1.1 밀리헬리 퍼 킬로미터. 이 수식 자체가 이제 밀리헬리로 표현되는 것이니까요. 굳이 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 정답은 1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등가 성간거리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주셔야 된다. 그죠? 기하학적 등가 성간거리 설정되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도체 방식과 비교할 때 복도체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지물 부분에서 이제 또는 전선로 부분에서 암 부분을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이제 전선 이렇게 설정하면 이제 현수회자 설정하고요. 이렇게 도체 하나만 갈 때도 있고 암 부분 설정하고 자 도체가 이제 몇 개요? 선로가 선이 하나, 두 개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묶어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하나로 공급하던 걸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공급한다. 그때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이게 두 개다 그러면 복도체가 되고, 그렇죠? 4개 또는 6개가 되면 다도체라고 합니다. 보통. 또는 복도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다도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단도체에서 복도체 및 다도체 형태로 변화를 주게 되면 일단은 하나였을 때보다 두 개로 쪼개다 보니까 이쪽으로 전류가고 전류가다 보니 도체 또는 전류 사이에 C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석의 형태도 영향을 또 변화가 되다 보니까 L이 작아지고 C가 증가돼요. L 작아지고 C가 증가되다 보니 전원에서 부하측 또는 송전단에서 수전단으로 전기에너지 공급하는 송전전력이 이렇게 3상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때 여기 유도성 리액턴스, 선로 리액턴스. L 값이 작아지니까 L 값에 영향을 받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짐으로. 얘는 커지는 거죠. 송전전력이 커져요. 그래서 안정도가 증대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등가 반경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등가 반경이. 등가 반경이 설정이 되면서 전선 굵기가 굵어지는 효과도 나타나요. 전선 굵기가 굵어지다 보면 코로나 발생 빈도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또는 코로나 발생이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효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한 선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두 선 공사하는 게 돈도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지금 초고압 송전 154, 345, 765의 경우는 다 100% 그냥 다도체 또는 복도체를 사용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도체 방식과 비교할 때 복도체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안정도 증가된다. 맞죠? L 감소, C 증가죠. 송전 용량 증가되죠. 그죠?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져요.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지니까 코로나 발생 민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코로나 임계 전압이다 라고 하는 것의 공식을 간단하게만 써보게 되면 EN은 코로나 임계 전압을 EN으로 놓겠습니다. 24.3 M0 M1 델타 D에 로그 10의 R분의 D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죠. 전선의 굵기가 굵어지니까 D가 커지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코로나 임계전압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코로나 임계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임계점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다다라야 코로나가 발생하는데 다다르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질문 나오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선의 지름이죠. 이게 전선의 반지름이에요. 얘가 커지고 얘 커지면 얘만 보면은 얘가 커지지만 분모가 커지니까 결국에는 쌤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분모가 커지면은 결과값은 사실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거니까요. 그런데 이 로그 함수로 표현된 이 부분은 일정값 이상이 되면 값이 변화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정값 이상이 되면 얘네들은 결과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배제하고 얘만 고려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코로나 임계전압 공식도 외우고 계시면 좋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코로나 임계전압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된다라는 거 꼭 좀 챙겨주시고요. 또 복도체, 단도체도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 문제 24번. 선택지락 계정기 용도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일단 약호는 알고 계셔야 돼요. 셀렉트, 그라운드, 릴레이. 선택, 셀렉트, 지락, 그라운드, 계정기, 릴레이. 그래서 SG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약호로. 그럼 선택 지락 계정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락 계정기인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 선택하려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으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2개 이상이어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회선에서는 선택 지락 계정기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병행 2회선에서 지락 고장 회선의 선택 차단, 병행 2회선에서 지락 고장의 지속시간 선택 차단. 지속시간은 사실 여러분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지속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GR 선택 지락 계정기라고 하게 되면 이제 2회선 이상의 라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둘 중에 하나가 사고가 딱 발생했다가 여기 딱 끊어버리고 이쪽을 우회시켜서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병행 2회선에서 지락 고장 회선에 즉 고장이 난 쪽을 선택해서 차단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거니까요. 꼭 챙겨주시고요. 다음 25번 문제. 아킹혼의 설치 목적은? 이라고 했어요. 아킹혼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아셔야죠. 자, 이렇게 철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특정 부분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애자량이 쭉 설정이 될 거고 전선 이렇게 가선이 돼 있겠죠. 나머지 부분은 생략할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이때 이 애자량, 애자가 한 줄로 쭉 연결되면 애자련 또는 일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자련 설정이 되게 되면 뭐 외부 이상전압이 발생해서 철대에 가해지거나 선로에 가해지거나 했을 때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게 흘러가지고 애자련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한 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 이상전압이 여기에 영향을 줘가지고 팡 하고 깨져버리게 되면 이게 퉁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니까 이게 깨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아래에다 이렇게 모자 형태를 갖다가 씌워줘요.
이 모자 형태를 씌워주는데 그게 고리 모양이냐 뿔 모양이냐에 따라서 뿔 모양이면 아킹혼, 고리 모양이면 아킹링.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자 표현을 빌린 우리말로 한글로 써보면 초호각, 아킹링은 초호환, 또는 아킹혼은 다른 말로 소호각, 아킹링은 소호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법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들어보셨어야 됩니다. 또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표현이 다른 걸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애자련을 보호한다 또는 애자보호 때 사용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추가해서 보자면 전선의 진동 방지, 아주 이거 유명한 거죠. 문제가 쉽게 나오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댐퍼가 전선의 진동을 방지할 때 사용하는 거. 추가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도 이게 됐고요. 자, 또 다음 문제 보실까요? 26번이에요. 자, 대용량 고전압의 안전권선이 있다. 이 권선의 설치 목적과 관계가 먼 것은 이라고 했고, 안전권선, 그 안전권선이 보통 델타 결선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단순히 안전권선이 뭐다라고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 안전권선이라는 용어가 도대체 어디쯤에서 나오는 거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 만들어서 발전소 내에 있는 계통 연계용 변압기, 계통 연계용 일종의 승합기죠. 초고압용 변압기예요. 전압을 초고압으로 빵 튕겨서 송전선로 태워서 쫙 보내죠.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그 높은 전압을 낮춰주는, 예? 그와 같은 어떤 첫 번째 나타나는 변전소, 보통 그걸 우리가 1차 변전소라고 하고, 그 1차 변전소의 메인 변압기가 보통 3권선 변압기예요. 3권선 변압기는 자, 이렇게 생긴 변압기가 총 몇 대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게 한 대, 두 대, 세 대가 있어서 1차 측 Y로 묶고 2차 측 Y로 묶고 얘가 3차 측입니다. 3차 측을 델타로 묶어준다. 그래서 3차 측, 3차 권선을 델타로 묶어가지고 운용하게 되는데 그걸 안전권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3차 권선인 이 안전권선은 왜 필요하냐? 이게 지금 몇 차 변전소라 했어요? 1차 변전소. 1차 변전소 내에 작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변전소 내에서도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그 소내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소내용 전원 공급. 변전소 안에 전원 공급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전기 에너지 와서 이렇게 갈 텐데, 이때 전기 에너지가 상황에 따라 늦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늦게 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전압을 기준으로 전류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위상을 조정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무효전력 보상 설비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동기조상기 등을 여기다가 설치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적인 변화 또는 자기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나 변성하는 형태인데, 이때 이제 포화 현상 등이 나타나다 보면 파형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파형이 왜곡되면 고조파가 나타나죠. 그 고조파 중에 제일 영향이 큰 게 3고조파예요. 그 3고조파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3차 권선을 델타로 묶어서 3고조파 필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조상 설비 설치할 수도 있고 제3고조파 제거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고장 전류를 저감시키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 문제, 안전권선 세 개의 특성 이렇게 외우시면 힘들어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고 이 얘기를 같이 연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전기기기 쪽에서나 또 전력공학 쪽에서 언급될 수 있으니까요. 내용 정리 부분은 반드시 꼭 찾아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7번. 자, 망상 배전 방식, 또 영문으로 네트워크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게 이제 문제가 조금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애매합니다, 요게. 왜 애매하냐? 자, 전기 에너지를 이제 발생시키고 보내고 변성시키고 받아서 그죠? 부하들한테 이제 배분 나눠줘야 됩니다. 그때 그 부분을 배전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시대가 또는 부하의 크기가 또는 기술상 기술적인 어떤 특성상 세 가지로 또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네 가지가 되는데 큰 틀로 세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수지식, 다른 말로 가지식 또는 방사상식에서 환상식 또는 루프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부하가 더 많이 밀집되거나 부하 밀도가 높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망상식 또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변화가 되고 현재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게 망상식 또는 네트워크 방식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지식일 때는 부하도 많지도 않고 하니까 배전 라인을 그렇게 뭐 복잡하게 돈 많이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전기 에너지 많이 쓰다 보면요, 정전사고 발생하게 되면 피해가 많이 크죠. 그러니까 전원을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고장을 대비해서 2개 이상, 3개, 4개, 5개, 10개 막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환상식, 망상식 개념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 배전거리가 짧아야 전류가 흘러가면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전압 강화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용량은 충분히 또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가면서 회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전압 강화 줄어들고 전원 용량 커지고 되셨어요? 그 다음 정전도 적어지고 또는 무정전으로 공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단 문제점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이쪽 갈수록 인축, 사람 또는 가축에 의한 전기사고가 즉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등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특성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게 다 되신 다음엔 추가적으로 뱅킹 방식도 한 번씩은 보셔야 돼요. 저압 뱅킹 방식, 캐스케이딩 현상, 구분 퓨즈 이 형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망상 또는 네트워크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전압 변동이 전압 강화가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전압 변동이 적겠죠. 옳은 걸 찾아야 되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고요.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커요. 대도심지 그냥 뭐 저 이사 갔어요. 건물 새로 지었어요. 그럼 간단한 검사하고 전기 바로 넣어주거든요. 융통성이 크고요. 방사상 방식보다 무정전 공급의 신뢰도가 더 높다. 아래로 갈수록 무정전 공급이 더 원활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인축,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감전사고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전 방식은 크게 3가지, 수지식, 환상식, 망상식 정리하시고 추가적으로 뱅킹 방식 봐주시면 된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28번. 원자로에서 핵분열로 발생한 고속 중성자를 열 중성자로 바꾼다라고 했어요. 적용을 하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연료가 있고 여기에 중성자 하나가 고속으로 날아가서 또는 이게 움직여서 핵연료를 빵 때리면 핵연료가 팡 쪼개집니다. 이게 쪼개지면서 핵연료가 이제 몇 개로 바뀌느냐? 2개로 바뀌어요. 2개로 바뀌면서 쪼개지는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 열을 가지고 냉각제를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주는, 그래서 터빈 돌아가니까 전기에너지가 발생하는 원자력 발전인 거죠. 이때 쪼개지는데 그러면 얘가 날아가서 팡 부딪히면 얘는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얘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요. 그리고 핵연료가 핵분열이 되면서 추가적인 중성자를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그 중성자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한번 부딪히고 그 다음 다른 쪽과 또 부딪히고 다른 쪽과 또 부딪히겠죠. 이렇게
계속 부딪히면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에너지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또는 이동 속도가 빠른 고속 중성자가 되죠. 그럼 이런 고속 중성자가 됐을 때 핵연료와 부딪히는 그 횟수도 단위 시간당 더 많아질 거고 핵분열이 그럼 커지게 되면 열도 엄청나게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런 핵분열로 인해서 중성자 개수도 점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럼 중성자 개수가 늘어나니까 핵분열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때 그 열을 컨트롤 못하면 원자로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중성자 부분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주는 거죠. 열 컨트롤을 하려면 이게 움직이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속도를 완화시키고 중성자 개수가 너무 많아져도 안 되겠죠. 개수를 조정한다. 그래서 중성자를 흡수해가지고 개수 조절할 때 사용하는 게 제어제예요. 제어제는 중성자를 흡수해서 개수를 조정할 때 쓰는 것이고 그럼 이와 같이 이동 속도가 계속 빨라지지 않도록 빨라지는 걸, 즉 에너지가 높은 걸 낮춰주도록 그러면 뭐예요? 속도를 감소시킨다. 감속제가 정답이 되는 거죠. 냉각제는 뭐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나가시면 물이에요. 반사체는요. 중성자가 이렇게 퉁퉁퉁퉁 튕기면서 원자로 벽면과도 부딪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게 잘 부딪혀야 또 핵연료를 핵분열을 잘 시킬 거니까 그 면을 이제 반사체라고 통상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제어제는 중성자 수를 조절할 때 쓰는 거고 감속제는 중성자의 속도 또는 에너지를 조정할 때 쓰는 것이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1상의 대지 정전 용량, 이걸 우리가 보통 CS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파수가 60Hz, 3상 송전선이 있습니다. 이 선로에 소우 리액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소우 리액터의 공진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이 될 것이냐. 그럼 어떤 공진이죠? 결론적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죠. 이게 병렬 공진이죠. 병렬 공진. 그래서 지금 전원은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지고요. 자, 그냥 묻으면 직접 접지. 그 중간에다가 저항 끼면은 저항 접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리액터를 이렇게 끼워 놓고 탭을 잡아놔요. 모타의 스위치를 가지고 그 탭에다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나타난 옴값, 오메가 L이죠. 크기는 선과 대지 사이에 있는 세 개의 3CS로 인해 나타나는 얘랑 같은 크기로. 왜?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가 이렇게도 못 흘러가고 이렇게도 못 흘러가도록 병렬 공진을 만들기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게 세 개죠, CS가. 근데 이게 페럿이니까 옴 단위를 바꾸려면 오메가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크기에 맞춰서 얘를 갖다가 만들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얘가 이렇게도 못 가고 이렇게도 못 가게 하는 건데 여기서 뭐 더 고려할 건 없어 이쪽은. 근데 이쪽은 만약 흘렀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흐를 거니까 변압기 쪽의 리액턴스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선 지락사고 발생했을 때. 근데 여기서 나타난 변압기 리액턴스 여기 쪽은 하나지만 이쪽은 세 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3등분을 시켜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왼쪽 라인은 이렇게 얘랑 직렬이니까 오메가 L 플러스 3분의 XT 일상의 리액턴스 값입니다. 얘는 오른쪽 3 오메가 CS분의 1 이렇게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병렬 공진 설정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소 리액터의 리액턴스 즉 옴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L은 3 오메가 CS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XT로 설정되고 이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오메가는 2파이 F죠? 60에 곱하기 자, CS 값이 지금 0.5 마이크로페럿이니까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xt. 여기서 xt 변압기 리액턴스는 안 줬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될 겁니다. 0이 되니까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얼마냐? 1768, 대략 1770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번 문제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30번 문제 됩니다. 자, 전력계통에서 내부 이상전압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자, 내부 이상전압이 있고요. 외부 이상전압도 있어요. 우리가 외부 이상전압이다라고 하게 되면 직경례나 유도례 등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부 이상전압이다 그러면 보통 선로의 개폐서지예요. 열고 닫을 때, 즉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개폐기라고 표현하는 것, 그 용어 안에는 차단기, 개폐기, 뭐 단로기, 퓨즈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이걸 연다, 그때 열 때 이제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절연이 파괴되면서 아크가 나타날 수 있죠. 아크 소호 능력이 있는 차단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단기 가지고 이걸 열었어요. 그때 이제 아크 발생하면 이상전압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는요, 열려 있다가 이게 닫혀요. 닫히다 보면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이거 가까워지죠. 두 극점이. 그죠? 두 개의 극이, 단자가. 가까워지다 보면 일정 값 이하의 간격이 설정이 되면 또 절연이 파괴돼서 아크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이상전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상전압이 바로 내부 이상전압이고, 그 이상전압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언제냐? 이게 이제 어떤 정기적으로 또는 수식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이건 되도록이면 답을 외우시는 게 빠르다. 무부하 선로 충전 전류 차단 시, 앞선 전류 차단 시에 순간적으로 개폐기를 열었을 때 순간적으로 큰 이상전압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정도로 설정하셔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보통 이제 유도성 소전류, 수차 발전기 부하 차단 시, 이게 다 지금 유도성 소전류는 지상 전류죠. 수차 발전기의 부하 차단 시, 결국에는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 부하에 공급하는데 부하도 결국에는 지상 전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린 전류, 유도성 소전류나 부하 전류나 모두 지상분 전류로 유상이 느린 전류, 그걸 차단할 때에 비해서 진상 전류 차단 시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설정하셔서 충전 전류 차단할 때 문제가 크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외워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31번 문제. 초고압용 차단기에서 개폐 저항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차단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 초고압용 차단기니까 얘가 GCB가 될 수도 있고 ABB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초고압용이면 얘네 둘 쓰잖아요.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하니까 큰 이상 전류가 쫙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검출부가 찾고, 그 다음에 판정부가 결정하고, 동작부인 차단기가 라인을 탁 끊어줘요. 그런데 이게 탁 끊어줄 때 당연히 초고압 라인이니까 고장 전력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큰 거 차단하려면 차단기의 크기도 어때야 되느냐? 같이 커져야 돼요. 차단기 크기가 커지게 되면 가격도 비싸지고요. 설치 면적도 넓어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큰 이상전압 에너지가 자꾸 발생하게 되면 이 내구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큰 이상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완화시켜서 차단기 사이즈도 좀 작게 하고 내구성을 좋게 해서 오랜 시간 좀 쓰자.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다가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나타나서 차단기에 가해지는 모든 전압을 전압 분배법칙을 적용시켜가지고 이쪽에서 일부를 감당하게 하는 형태로, 그러면 이제 차단기 운행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즉 이상 전압을 감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폐 저항을 사용한다.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죠. 차단기 용량을 또 줄이기 위해서 단락 전류를 억제하기 위한 한류 리액터. 한류 리액터도 기억하시고 개폐 저항도 기억하시고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2번. 변전소에서 비접지 선로의 접지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에 영상 전류를 공급하는 것은. 자, 제가 여기서 편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편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접지, 영상, 지락, Z, G. 얘는 무조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5개 중에 하나 있으면 보기도 5개 중에 하나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Z는 제로, 유상차가 0이다라는 표현이고요. G는 그라운드, 대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차가 없다, 동이상이면 영상분이죠. 지락, 즉 그라운드에 전류가 흘렀을 때, 지락사고일 때 지락 전류는 동이상으로 표현되는 영상분, 3i 제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대지와 연결된 거니까 접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다닌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도 영상 전류를 공급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얘를 지금 주었으니까, 자 보기를 이렇게 봤더니 영문으로 표현된 약호 찾는 것이므로 접지나 지락은 아닌 것 같고, 이 문제 풀이할 땐 Z 아니면 G가 들어가는 게 답안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G가 들어가고 여기는 Z가 들어가니까 얘네들은 답이 될 수 없고, 그럼 둘 중에 누굴 찍어야 되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시면 분명히 구분이 가능해져요. GPT, ZCT, 얘는 전압 검출, 전류 검출이죠. 그래서 GPT라고 하는 건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ZCT는 영상 변류기. 그러니까 영상 전류니까 GPT를 찍으시면 안 되죠. ZCT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되시고, 그 다음에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충분히 다 아실 거예요. ZCT는 지락 계전기 GR, 계량 반응하는 것이고, GPT는 OVGR이라고 하는 지락 과전압 계전기와 이제 같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3번. 파동 임피던스 Z1이 500옴, 500옴이에요. 여기도 옴이고요. 500옴인 선로에 파동 임피던스 Z2 1500옴인 변압기가 접속되어 있다. 선로로부터 600kV의 전압파가 들어왔을 때 접속점에서의 투과파 전압은이라고 했어요. 투과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반사계수, 투과계수. 글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해주실 분들은 난 해야 되겠다, 나는 뭐 다 맞아야 된다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난 15개 정도만 맞으면 돼, 그러면 과감하게 빼셔도 돼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때 반사계수는 어떻게 구한다? Z1 플러스 Z2, 그리고 분자는 위치 바꿔서 마이너스로. 투과계수는 Z1 플러스 Z2, 2죠, 2. 그러니까 2 이렇게 외우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생각보다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투과파 전압을 찾아라 라는 거죠. 투과파 전압이면 투과계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투과계수를 설정하게 되면 Z1이 500, Z2가 1500. 그러면 500 플러스 1500 분의 2 곱하기 1500. 그리고 여기 전압이 얼마? 600kV.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투과계수에다가 들어오는 입력 전압을 곱하면 투과파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 눌렀을 때 얼마 나온다? 900kV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을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투과계수, 반사계수 여유 되시면 외우시고, 나 좀 바쁘다, 시험 얼마 안 남았다, 다 맞을 필요는 없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빼셔도 돼요. 다음 34번 문제.
횡축의 1년 365일을 역일순으로 취하고 종축의 유량을 취하해서 매일에, 그러니까 매일 하루하루에 측정 유량을 나타내는 곡선은 이라고 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유한곡선과 적산유량곡선, 유량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알아보고자 1월 1일부터 쭉 12월 31일까지 하루하루의 강수량을 쭉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 어떤 날은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날은 비가 조금 오고, 그죠? 그래서 그 끝점을 이렇게 쭉 다 연결시킨 이 선을 뭐라고 하냐, 이 선을, 분홍색 선을 유량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다 체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 유량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그대로 강수량이고 가로축은 이제 일수가 되는 건데, 비가 제일 많이 온 것부터 띄어가지고 왼쪽부터 하나씩 붙여나가면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1시간당 필요로 하는 유량, 즉 시간당 필요로 하는 전력이 있을 거예요. 그 전력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물이 필요할 것이냐,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연적으로 오는 비를 가지고, 강수량을 가지고 또는 강우량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지만, 여기 일수들은 발전기를 돌린다라고 했을 때 유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부족하냐? 이렇게 쭉 끝점을 연결시켜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만큼이 부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면적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걸 적산유량곡선이라고 해요. 적산 더했다는 얘기죠. 다 더한 건 일일이 필요한 양을. 그리고 이 분홍색 요 곡선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걸 유한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수지 용량 계산할 땐 적산유량곡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의 물이 더 필요할 것이냐, 그걸 따지기 위해서 갈수기, 저수기, 평수기, 풍수기라고 하는 형태를 또 나타내게 되는데, 그때 유한곡선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는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적산유량곡선, 저수지의 면적을 결정할 때 사용한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35번 문제. 3000kW 역률 80% 늦음, 즉 지상인 부하네요.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변전소의 역률을 90%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약 몇 kVA가 될 거냐라고 했어요. 지금 변전소, 서브스테이션, 변전소가 있는데, 그 변전소에 이제 누가 있을 거냐 하면 변압기가 있을 것이고, 변전소 이렇게 있죠, 그죠? 거기에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변압기의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부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하가 지금 3000kW의 역률 코사인 세타 값이 0.8이다 이거예요. 그럼 역률이 지금 0.8, 즉 80%인데 이걸 역률을 개선시키고자 변전소 내에다가 전력용 콘덴서 또는 전력용 카패시터를 설치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역률을 개선한다. 그때 역률을 0.8, 즉 80%가 아닌 90%로 바꾸려면 얘가 얼마여야 되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Q. 자, 전력용 콘덴서 또는 전력용 카패시터라고 하는 건 장비 또는 설비니까 본래 이제 단위는 볼트 암페어 단위예요. 만약 무효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VAR로 표현해야 되겠지만, 콘덴서라는 장비의 용량을 물어봤으니까 볼트 암페어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랬을 때 개선전에 해당하는 전력 킬로와트에다가 개선전 역률을 고려한 탄젠트 세타 1 개선 후 역률.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지금 얼마예요?
처음 초기 상태의 부하 3000kW죠. 3000. 그 다음에 개선 전, 개선 후. 그러면 이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개선 전 역률 0.8이죠. 0.8분의 루트 1-0.8의 제곱.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사인을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시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이너스 0.9 개선 후 역률이니까 루트 1-0.9의 제곱. 이거 이제 계산기 쫙 눌러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력용 콘덴서 용량값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 800kVA. 실기시험에서도 이 유형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때 간혹 시험 보고 오셔가지고 단위 뭐 안 쓰고 나왔는데요.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매회 한 분씩은 계세요. 그런 상황을 안 만드시려면은 필기 공부하실 때부터 단위를 자꾸 써버릇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네, 3번 80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4kV 성능선로에 10개 현수의 자가 연결되어 있다. 다음 중 전압 부담이 가장 적은 것은? 이라고 했고 154kV면 초고압이죠. 초고압을 사용하는 성능선로니까 철탑을 쓸 거고요. 그 철탑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보통 수직 배열 사용을 합니다. 수평 배열이 아니라 수직 배열. 그 이제 지면을 기준으로 하나 있고 전선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뭐 다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철탑의 그 암 부분의 일부분만 설정하면 암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끝쪽에 이제 애자가 10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리고 전선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클램프가 꽉 잡아주고 전선 끊어지지 말라고 전선을 덧대는 거. 아머로드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댐퍼가 이렇게 있을 거고 댐퍼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진동 방지 차원에서. 전압이 154kV가 인가됐고 전류가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당연히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전압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압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려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에 대한 스트레스, 전기에 대한 스트레스 적게 받으려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전기는 가까이 가면 안 좋다 이거죠. 그거 생각하시고 그럼 당연히 얘가 전압에 대한 스트레스 제일 클 거예요. 근데 전압에 대한 스트레스가 제일 작은 걸 찾아라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애자들이 쭉 매달려 있을 때 그 각각 애자들이 전압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자, N은 번호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죠? 이렇게 번호에 따라 전압에 대한 스트레스를 자, 뭐 연구 또는 데이터 실험을 했겠죠. 표현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보통 철탑 기준으로 한 3번째 정도에 있는 게 전압에 대한 스트레스 제일 적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철탑에 더 가까워질수록 전압에 대한 스트레스 다시 증가되는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본 수업 내용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셨을 테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철탑에서 3번째죠. 전선으로부터는 한 7번째 또는 8번째 정도 위치고요. 그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압에 대한 스트레스 제일 큰 거는 전선에서 제일 가까운 거, 철탑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잘못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문제 나오면 천천히 그림을 그려주신다든지 머릿속 연상을 딱 하셔가지고 요 위치를 철탑 기준으로 얘기한 건지 전선 기준으로 얘기한 건지를 꼭 구분하셔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철탑에서 3번째.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죠. 37번 문제 되겠습니다. 수력 발전 설비에서 흡출관 사용하는 목적으로 오는 것은 흡출관이 어디에 있는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용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뭐 깔때기라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물이 쫙 들어와요. 이걸 유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이 쫙 들어와서 이렇게 생긴 이제 통이죠. 여기를 한 바퀴 이렇게 물이 진행할 수 있도록 물이 진입을 한다. 유수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아래로 쑥 빠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뭘 설치해 놓는다? 프로펠러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쭉 흘러가면서 이 프로펠러를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축이 돌면서 여기 있는 발전기가 돌아가면 전기에너지 만들어내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얘가 더 잘 돌아가려면 물이 잘 흘러야 되겠죠. 그랬을 때 물이 잘 흘러내려가야 지금 유속이 빨라질 거고, 유속이 빨라져야 프로펠러 잘 돌아가서 발전기가 잘 돌아갈 것이고요. 그럼 물이 잘 흐르려면은 물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 물이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고속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데, 이때 여기에 관이 바로 무엇이다? 이 관이 흡출관이에요. 이 흡출관 부분이 제대로 물을 잘 흘러내려 보내줘야 앞에 있는 게 먼저 나가야 뒤에 있는 게 다시 잘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흡출관이 쭉쭉쭉 물을 잘 빼내줘야 속도가 올라가고 유속이 커지는 거죠. 유속이 커지면 낙차가 커지는 효과가 있죠. 물의 분출 속도는 루트 EGH. 자, 유속이 빨라지게 되면 낙차가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낙차가 커지게 되면 9.8 HQ, 그죠? 수력발전 기본식에서 나타난 그 H, 낙차를 크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흡출관이고 낙차를 늘리기 위해 있는 부분이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흡출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충동 수차, 즉 펠턴 수차에는 얘는 없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펠턴 수차, 즉 고낙차용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흡출관 낙차를 늘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충동 수차, 고낙차, 펠턴 수차 이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 같이 기억을 꼭 하세요. 다음 38번. 유효 접지는 일선 접지시 또는 지락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건전상해 또는 전선상해 전압이 상비 대지 전압이 몇 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중성전 접지를 말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건전상이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건전상이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중성전 접지를 말하느냐. 몇 배요? 1.3배죠? 이건 뭐 너무 유명한 거니까 굳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상. 그래서 1.3배. 그거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죠. 39번. 자, 송전선로의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는 300ohm이고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 1200ohm일 때 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몇 ohm이냐. 그리고 특성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결과식은 똑같습니다. 보통 이제 루트 능이라고 많이 외우죠. 근데 이거 식 정리를 좀 해보면 루트 y분의 z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는 얘를 정리하면 얘가 된다. 얘의 표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제 대지가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 선로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직렬로 표현된 게 저항값, 리액턴스 값, 유도성 리액턴스죠. 병렬이 컨덕턴스 값, 서세턴스 값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때 수전단은 단락시켜 버렸어요. 전원 설정하고 단락을 시켜버리게 되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안 흐르겠죠. 이쪽에 옴값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만 흐를 것이다. 이때 나타나는 얻는 값이 Z. 단락시켰을 때는 직렬 요소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가 얼마예요? 300ohm. 그 다음에 수전단을 개방했어요. 열어놨다라는 거죠. 열어놓게 되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성분은 없죠. 그러면 이제 병렬 성분만 반응하게 될 거예요. 어드미턴스. 그래서 얘는 단위가 뭡니까? 옴이 아니라 모죠, 모. 뒤집어진 형태. 그런데 이게 열어놓고 측정해 보니까 1200옴이라고 했어요. 모가 아니라 옴으로 줬죠. 옴으로 줬다는 얘기는 직렬. 직렬이니까 Z.
여기 y는 z분의 1이죠. 그러므로 이 y 자리에는 얼마로 넣어야 돼요? 1200분의 1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 루트에 분자는 300 그대로 들어가고요. 분모는 1200분의 1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씩 정리하면 300 곱하기 1200이 될 거고, 계산기 눌렀더니 얼마? 600옴으로 설정이 되겠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미턴스라고 줬으면 좋겠지만 임피던스라고 줬고요. 1200옴이니까 역수 처리해서 식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락을 하면 직렬 요소, 개방하면 병렬 요소 측정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기기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다음 40번 문제. 동일한 조건 하에서 3상 4선식 배전선로의 총 소요 전선량은 3상 3선식 것에 비해 몇 배 정도로 되는가 라고 했고, 이걸 이제 비교하려면 기준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송전단에서 어느 수전단으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데 동일 전력, 같은 전력 P를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구성을 단상 2선식으로 할 거냐, 이 구성을 단상 3선식으로 할 거냐, 구성을 3상 3선식으로 할 거냐, 이 구성을 3상 4선식으로 할 거냐. 그러면 이걸 이제 같은 기준값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죠. 단상 2선식을 기준값으로 놓고 얘를 100%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단상 2선식이 P라는 전력을 공급할 때 100%였다. 그럼 똑같은 P라는 전력 공급할 때 단상 3선식으로 하면 얼마면 될 거냐? 37.5%면 되고, 3상 3선식의 경우는 75%, 3상 4선식의 경우 33.3%면 된다. 그러니까 P라는 걸 전달한다고 했을 때 단상 2선식이 100%, 얘를 기준 잡아가지고 누가 더 이제 퍼센티지가 적어요. 퍼센티지가 적다는 얘기는 돈이 그만큼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3상 4선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배전 라인은, 배전 방식은 다 3상 4선식 다중접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또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 문제는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3상 3선식 것에 비해 몇 배냐니까요. 3상 4선식이. 그럼 누가 기준이에요? 3상 3선식을 기준으로 3상 4선식이 몇 배 정도 될 거냐? 그럼 75%분의 33.3%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원래는 100분의 75를 분모로 잡고 100분의 33을 분자로 잡고 계산하면 되는데, 어차피 툭툭 약분될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서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보기를 쭉 눌렀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걸 답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9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력공학 문제 20문제 쭉 풀이를 했는데,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다 맞으실 필요는 없고, 다 맞으시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합격에 필요한 점수만 딱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과감하게 좀 빼시면서, 이 정도는 내가 꼭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문제들은 되도록이면 꼭 잘 정리하시고 잘 외워주시고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